As you know, we took the step to suspend several of the largest exercises as a good faith measure coming out of the Singapore summit. We have no plans at this time to suspend any more exercises.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지자 미국 정부 내 대북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는 걸까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취소된 지 나흘 만에 미국 국방부에서는 한미 연합훈련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As you know, we took the step to suspend several of the largest exercises as a good faith measure coming out of the Singapore summit. We have no plans at this time to suspend any more exercises. We turned off several to make a good faith effort. We are going to see how the negotiations go, and then we'll calculate the future, how we go forward. 지금까지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 왔지만 더 이상 훈련 중단은 없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다시 훈련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큰 훈련 중에 하나가 이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인데요. 네. 예, 이것은 이제 그 연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주연합 훈련이 연기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예정돼 있던 그런 훈련들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회담 이전 것처럼 그대로 재개할 가능성이 네. 재개할 의지를 지금 내보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매티스 장관은요, 한미 연합훈련 재개 가능성을 두고 현재로서는 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북미 협상이 계속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한미 연합훈련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올해 들어서 축소되거나 중단됐던 한미 연합훈련 하반기에 재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얘기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지난 4월에서 5월에 예정됐던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 훈련 상당히 큰 규모의 어찌 보면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류가 됐죠. 축소 또는 보류가 됐습니다. 자, 쌍용훈련, 상륙훈련, 대규모 상륙훈련입니다. 하지만 이 훈련도 아주 작은 규모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도 8월에 예정돼 있지만 아예 중단이 됐었죠.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에 남은 훈련은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인데요. 이 훈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질런트 에이스 하면은 규모는 최대 규모는 아니지만 그 훈련 내용이 가장 강력한 훈련이라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뭐 현대전에서 공군력이 뭐 전쟁의 승패를 정하고 공군력 제공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누가 이기냐 판가름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4월이나 5월 이 4월 5월에 있는 이런 훈련들은 전면전, 그래서 육해공이 전체가 다 참여하는 훈련이고, 또 8월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도 사실은 전면전 연습인데, 네. 원래는 이 비질런트 에이스가 을지 프리덤 가디언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좀 분리를 해서 10월과 12월에 공군 훈련만 따로 하자. 그래서 이제 10월이나 12월 어떤 그 특정일을 정해서 하는데, 여기에는 뭐 그동안 거의 뭐 한국군과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 온 전력해서 사상 최대의 훈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12월 초에 있었던 비질런트 에이스 한미 연합 공중 훈련 굉장한 규모였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어떤 훈련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그러니까 공군력들이 공동으로 훈련을 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매년 12월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이 실시되는 내용을 말합니다. 한국군과 미군에서요, 양국 전투기에 그리고 폭격기가 포함해서 모두 260여 대가 참가하는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여기에는 미국 최대 전력이죠. F-22 랩터 그리고 F-35 라이트닝 세계 최강 전투기와 폭격기가 100억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공군에서도요, F-15K와
F-16 전투기가 대량으로 함께 참여해서 공동으로 공중 폭격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비질런트 에이스 어느 훈련, 어떤 훈련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미 공군의 최첨단 무기들이 총동원되는 훈련입니다. 자, 먼저 볼까요? 제일 먼저 선두에 서는 전력이죠. 그라울러와 AGM 미사일. 자, 어떤 능력이죠? 일단 전쟁을 해서 적진을 격파를 하려고 하면 북한을 레이더 기지를 파괴를 해야 되거든요. 마비시켜야죠. EA-18G 그라울러 같은 경우는 북한의 레이더를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전자전을 해서. 그리고 AGM-88 이 함이라고 하는 이 미사일은 레이더를 전문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미사일이거든요. 따라서 이 시나리오는 개전 초창기에 북한의 레이더 기지와 방공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을 전부 다 무력화한다. 그런 시나리오로 연습을 하게 됩니다. 자, 비질런트 에이스의 시작은 북한의 눈과 귀를 모두 멀게 하는 그라울러와 AGM 미사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출동하는 전력들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F-35와 F-22 랩터 총 출동해서 본격적인 주요 시설 타격을 하게 되는군요. 그렇죠. 항공모함에서 이륙하는 전투기들도 있지만 일단 F-35A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일본 본토라든지 아니면 오키나와에서 출격한 공군용 전투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F-22 랩트 공군용이죠. 그리고 F-35B 같은 경우는 와스프 같은 그런 강습 상륙함에 타고는 해병대용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인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뭐 하냐면은 스커드 미사일이라든지 핵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 시설을 갖다 이제 폭격하는 겁니다. 아하. 해전 초기에 이걸 놔두면은 전쟁에 이기고도 피해가 너무 크다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북한 자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레이더 기지는 이제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중요한 미사일 기지들, 탄약고, 유류저장고 이런 것들을 폭격하게 됩니다.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의 첫 번째 선두 주자는 그라울러. 북한의 레이더 시설을 모두 마비시키고 그리고 위험 시설 또는 주요 시설을 F-22와 F-35 등이 출동해서 모두 타격하고 그 다음 단계가 어마어마한 대량 폭격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스텔스 기들이 혹시나 이제 북한의 레이더가 살아있을지 모르니까 스텔스 기들이 들어가서 적의 어떤 중요 자산들을 폭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더가 완전히 없다라는 어떤 판단을 하면 그때부터는 B-1B 랜스라든지 우리 한국 공군의 F-15K 그리고 미국에서 오는 F-15 스트라이크 이글 이런 4세대 전투기들과 폭격기들이 대량으로 들어가서 북한 전역을 그냥 초토화시키는 폭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작전들은 바로 이 전략 자산에 의해서 통제가 됩니다. E3 센트리와 E8 조인트 스타스. 말하자면 모든 타겟들과 목표물들을 정확하게 지정해서 어디를 때려야 될지를 지령해주는 그런 지휘 통제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혹시나 작전을 수행하면서 기름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급유기까지 함께 동원되는 이 풀 세트가 한꺼번에 동원되면 어마어마한 전면전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그게 이제 작년에 한 260대 정도가 동원이 되어서 했고, 만약에 지금 보이는 이 정도 전력이 패키지로 만약 했다 그러면은 사실은 하루 만에 북한의 모든 시설들은 다 사라진다. 네. 중요한 시설들은 다 사라진다. 전쟁 수행 능력이 거의 상실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렇게 비질런트 에이스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 굉장히 위협적이고 후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아마 상당히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고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최첨단 무기들이 동원되면 아닌 게 아니라 북한의 어떤 물리적 능력이라는 것은 이건 거의 그냥 코끼리와 무슨 저런 고양이처럼 이렇게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북한으로서는 이렇게 뭔가 지금 미국을 향해서 한번 종이폭탄을 날려봤지만 그 막대한 후과에 대해서 지금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사실 한미연합 훈련이 중단 또는 중지가 되면서 미국은요, 훈련을 멈췄던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은 일본과 아주 밀접한 군사 동맹을 더욱 강화하면서 훈련 움직임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죠. 미국과 일본 본토, 일본 본토, 그리고 미국 본토를 오가면서 자유롭게 군사력을 서로 공유하고 밀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미일 간의 군사 훈련. 최근에요, 일본에서 미군과 일본군이 화생방 훈련을 공동으로
했는데 굉장히 규모가 컸었다고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주일 미군과 그 일본의 육상 자위대들이 사상 처음으로 네. 가장 이제 특이한 것이 사상 처음으로 화생방 훈련을 했는데 그렇다는 것은 결국 적의 어떤 그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그리고 핵무기, 방이 네. 이제 핵무기니까 핵무기에 대응한 어떤 그 생존 훈련을 했다라는 것은 뭐 지금 주변에서 지금 일본을 핵 공격할 수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따라서 북한과의 핵 전쟁을 상정해서 연습을 한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 한미일 군사 동맹이 이제는 이제 미일 동맹으로 이렇게 한국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좀 전에 얘기하신 그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만약에 그 미국 쪽에서 이제 재개하겠다고 했는데 한국 쪽에서 만약에 이것을 군사 그 합동 훈련을 갖다가 거부한다. 네.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만약 그랬을 경우에는 이 한미 군사 동맹이 아주 심각한 위기에 이제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 행정부에서 지금 익명으로 지금 언론에 흘리고 있는 얘기가 한국도 제재할지 모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석탄 문제라든지 개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그 한미 군사 동맹의 어떤 재개 이 부분은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새로운 갈등일 수도 있지만 한국과 미국 간의 그 어떤 전대미문의 어떤 갈등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한미연합훈련 다시 재개될 움직임. 이 하반기에 남은 훈련은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인데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아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미군은 한미연합훈련 말고도 일본과 밀접한 군사훈련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첫 번째가요. 대규모 화생방 훈련을 했고요. 또 있습니다. 필리핀 해에서 강습 상륙함과 함께 또 공동 훈련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본토에서요. 탄도미사일 격추 훈련을 또 미일이 공동으로 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현에서는요. 대량전 사상자 처리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를 대비한 훈련까지 모두 마친 것이죠. 이게 이제 처음부터 하나 엮어보면 하나의 이제 그 전쟁 그림이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되겠죠. 예, 왜냐하면 지금 일본 오키나와의 대량 사상자 처리 훈련하고 그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그 와스프급 그 강습 상륙함하고 일본의 오스미 상륙함하고 이렇게 같이 일본의 해병대 뭐 해병대는 없지만 해병대 격을 하는 그런 부대는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해병대들이 대량 상륙 훈련을 하면서 대량 전사자 훈련한다는 것은 아주 큰 규모의 또 상륙을 하면서 희생도 감수하겠다 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게 되면 요격을 해버리겠다. 그럼 미국 본토에서 지금 요격 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요격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 화생방 훈련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큰 핵전쟁의 그림이다. 이렇게 보면 맞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하고 있죠. 그 전제가 미국과 핵전쟁을 벌인다는 것을 전제로 엄청난 규모의 동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과 미국 군사력이 한반도 주변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지금 오늘 국방부에서 긴급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중국의 정찰기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방공식별구역 이곳을 또 침입해서 비행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지금 뭘 정탐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걸까요?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네. 그동안 중국 정찰기들이 와서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가 동해로 들어간 경우는 거의 일본의 방공식별구역만 이렇게 건드리고 갔는데 지금은 울릉도와 우리 동해 그러니까 강릉 사이의 중간 지점을 뚫고 들어갔다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나갔거든요. 자, 여기를 보면 그 대한해 앞으로 갈 때 진해와 부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포항이 보입니다. 그리고 동해에 있는 일함대를 보고 강릉에 있는 18전투비행단을 보고 다시 돌아가는데 그 사이에 성주의 사드 기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참 이 도발을 한 저 비행기는 Y9이라고 하는 전자전 정찰기입니다. 그렇죠. 전파를 수집하는 정찰기예요. 그래서 한국군의 거의 모든 전략 기지들의 전파 그리고 사드 기지의 전파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돌아가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로만 봐도요. 울릉도 인근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의 사드 기지에 있는 정보를 염탐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남해를 통과했기 때문에 여기 또 우리 진해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 기지도 있고 부산항도 있고 진해 기지도 있고요. 또 인근에는 일본도 있어서 지금 일본
인근을 미군 핵잠수함들이 왔다 갔다 드나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움직임까지 지금 정찰을 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군요. 그래서 그 스시마섬 남쪽에 일본의 사세보라고 하는 네. 미군과 일본이 같이 쓰는 큰 해군 기지가 있어요. 해병대들이 주로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그 히로시마 중간에 이제 간몬 해협 쪽에 히로시마에 네. 또 큰 해군 기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정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가 알려졌듯이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과 시울프급 잠수함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통신을 또 감청하는 네. 그런 여러 가지 포석을 깔고 이런 대단한 어떤 그 도발을 하지 않았어요. 네.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지는 극박한 상황들 그리고 긴장감 모두 원인은 이때부터 또 시작이 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한 그 시점 이후부터 더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이 비밀 편지가 트럼프 대통령을 화나게 했던 결정타였는데 그 내용이 결국 확인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채널A가 단독으로 공개했던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 확인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판문점을 통해서 북측에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근데 이 친서의 내용은 뭐냐면 핵탄두 선제 조치, 결국 그 핵탄두를 먼저 반출을 하라 이런 요구였는데요. 그 비밀 편지에서 북한은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네. 이렇게 지금 채널A가 보도했습니다.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핵탄두 반출을 미국은 완전히 모든 핵탄두를 내놔라 했는데 북한이 핵탄두 말고 발사체하고 일부의 핵탄두만 내놓겠다라고 초기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핵탄두 반출 자체를 모두 지금 거절한 그런 상황인 건가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하. 그런 요구를 이제 북한이 강도적 요구다라고 이제 비난을 네. 했죠. 저게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3차 폼페이오 방북 때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핵탄두 가운데 한 60% 70%를 선제적으로 6개월에서 8개월 내에 미국이나 제3국으로 좀 반출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의 근거는 4월 27일 날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1년 내 비핵화하겠다고 했으니 네. 그럼 6개월에서 8개월 내에 그 1차 선제적으로 한 60%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만 1년 내에 비핵화할 거 아니냐? 라는 데 근거로 해서 이제 말하는 것이고 요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겼기 때문에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우리가 6.12 싱가포르 그 합의문을 우리가 파기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핵미사일 활동을 재개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이제 이렇게 중지시킨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요. 어제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서훈 국정원장이 북한 비핵화 목표와 관련해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정보위 의원들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죠. 1차적인 목표가 뭐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질의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100개이면 60개를 제거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 정도다 이렇게 있어요. 네. 첫 답변은 100개 다였습니다. 60개 정도냐라고 질의를 하니까 그 정도다. 그 정도 아니 네. 그렇습니다 정도로 표현했습니다. 이 핵탄두의 비핵화 여기에서 글쎄요 미국이 60% 정도를 제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입장입니다. 네. 우리 정부 관계자의 입장에서 볼 때 60%만으로도 만족한다라는 게 옳은 건가요? 아마도 그 1차적으로 네. 한 60% 정도를 이제 요구를 하는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네. 60%라는 말이 나온 것 같고 아마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북한의 핵탄두는 한 발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네. 게 기본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미국이 그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모두 양쪽에 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최근에 굉장히 지금 미국에서는 불편한 상황들이 남한에서도 벌어진 게 사실이잖아요. 석탄 반입이라든가. 네, 석탄 문제라든지 뭐 계속 연락 사무소라든지 어쨌든 와싱턴이 바라는 그 속도에 의해서 그 비해서 이제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좀 속도 위반하는 듯한 인상을 이제 미국은 받은 겁니다. 왜 우리 제재에 동참할 대신 중국마저 지금 우리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데 어째 한국이 그러느냐. 여기에 대한 워싱턴의 불만은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의 방북도 이제 취소된 겁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면에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 평양에서 곧 9월 9일 이후에 있게 될 남북 정상회담은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한반도 주변 상황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지난해 딱 1년 전이 지금 생각납니다. 지난해 연말이 계속 떠오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서로를 향해서 거의 전쟁을 불사하는 무시무시한 발언들을 쏟아냈었죠. 당시의 이야기를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We make the greatest military equipment in the world, whether it's planes, whether it's missiles, no matter what it is. We have the greatest military equipment in the world.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보지 못합니다.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 지금 1년 전에 주고받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이야기였는데 지금 상황이라고 해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다시 됐습니다. 저 이야기가 지금 상황과도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이 꺼낼 카드가 뭔지 궁금합니다. 글쎄 지금 누가 저렇게 벼랑 끝 전술에서 한 발을 물러서느냐. 먼저 누가 물러서느냐. 결국 이게 힘의 논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물러설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물론 북한으로서는 뭐 중국에 기댄다든지 남북 관계를 뭐 평화 제스처로 바꾼다든지 이런 데서 탈출구를 찾으려 하겠지만 지금 미국의 공세는 결코 빈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도박에서 밀리게 되면은 네. 명철 부위원장을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파트너들을 바꾸는 방향으로 한 발 물러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북한은 꼭 어렵거나 미국과의 관계가 좀 꼬일 때 꼭 우리 정부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저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하면서 이번엔 또 우리 정부에는 유화적인 손짓을 또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유엔 제재 틀 속에서 남북 관계를 현재 이렇게 진전시키는 데에서 북한이 불만을 표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게 되면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강력하게 4.27 판문점 정상회담 합의문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일단 도로, 철도 연결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산림복구 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빨리 이행하라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도로 철도 연결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 시각에 봤을 때는 도저히 지금 현대 단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것으로 생각할 거고요. 지금 어떤 이게 비핵화를 향한 어떤 이런 그 로드맵을 계속 좀 힘있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미래의 일을 지금 다지는 것보다는 한미 간의 공조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이것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이런 일에 대통령과 정부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